707 특수임무단 연병장 위로 자결하는 태양은 마치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도열한 수백 명의 대원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숨막힐 듯한 침묵과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오직 거친 흙바람 소리만이 이따금씩 고요를 깨뜨릴 뿐이었다. 이곳에 모인 이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 병기들이라 불리는 정예 요원들이었으며 그들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열리는 부대 개편 및 확장 기념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새로운 지휘관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거대한 무대와도 같았다. 단상에서 내려와 사열을 시작한 최준장은 거만한 걸음걸이로 대원들의 앞을 지나치며 그들의 군기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번들거리는 군화와 훈장으로 뒤덮인 정복은 그가 가진 권력을 상징하는 듯했지만 그 이면에는 오로지 자신의 영달만을 텄는 탐욕스러운 본성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보이면 즉시 멈춰서서 고압적인 태도로 지적을 쏟아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참모들은 준장의 기분을 살피느라 연신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최준장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대열의 가장 앞줄 장교들이 도열해 있는 구역에 한가운데 서 있는 여성 장교 앞이었다. 그녀의 명찰에는 한수연이라는 이름과 소령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녀는 주변의 거구들 사이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는 단단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최준장의 눈에는 그녀의 절도 있는 자세나 날카로운 눈빛 따위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그는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은 채 마치 더러운 오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최준장은 갑자기 고함을 치듯 큰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연병장의 정막을 깨고 모든 대원들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그는 여자가 신성한 특수부대의 지휘관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투로 거친 말을 쏟아냈다. 네가 이곳에 서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그의 질문은 대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된 도발이었다. 주변의 병사들은 지휘관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지만 엄격한 군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시선을 돌리거나 숨소리를 낼 수 없었다. 준장의 폭언은 멈추지 않고 더욱 수위를 높여갔으며 급기야는 그녀의 진급과 보직이 누군가의 은밀한 후원 덕분일 것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해외 위탁 교육을 다녀온 것조차 실력이 아닌 배경 덕분이라고 매도하며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짓밟는 발언을 이어갔다. 곱게 자란 내가 전쟁터의 피비린내를 알기나 하겠느냐는 그의 비아냥은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저급하고 모욕적이었다. 하지만 한소령은 그 모든 모욕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수연 소령은 눈앞에서 침을 튀기며 소리 지르는 장성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에게 있어 최준장의 고함 소리는 전장에서 들려오는 포성보다도 위협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가 약점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지옥이라 불리는 해외의 특수전 학교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훈련을 받아왔고 그곳에서 배운 것은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는 냉철한 이성이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분노 대신 상대를 어떻게 제압할지 계산하는 차가운 기계적 사고가 돌아가고 있었다. 자신의 모욕에도 불구하고 한소령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최준장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듯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격분했다. 그는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올려 큼직한 주먹을 쥐고는 한소령의 얼굴 바로 앞까지 거칠게 들이밀었다. 당장이라도 내려칠 듯한 위협적인 동작이었지만 그것은
겁을 주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다. 그는 이 꽉 쥔 주먹이 널 박살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그녀가 겁에 질려 움츠러드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다. 한수연의 시야 속에서 최준장의 주먹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다가왔고 그녀의 본능은 순식간에 수십 가지의 반격 시나리오를 그려내고 있었다. 만약 이곳이 연병장이 아니라 작전 지역이었다면 준장의 손목은 이미 부러져 있거나 그의 목을 조르는 도구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턱을 당기며 방어 태세를 갖추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부동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완벽한 절제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라 사나운 개가 짖는 것을 무시하는 사자의 침묵과도 같았다.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최 준장은 김이 빠진 듯 씩씩거리며 주먹을 거두었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침을 뱉듯이 경고를 남기며 앞으로 네 군 생활이 지옥이 될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그녀를 군에서 매장시키겠다고 다짐하며 거칠게 몸을 돌려 다시 단상으로 향했다. 그의 뒤통수에서는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났지만 그를 바라보는 대원들의 눈빛에는 공포심보다는 묘한 반감과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최 준장이 떠난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지만 그 공기의 질감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모든 대원들은 방금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목격하며 모욕을 당하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수연 소령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굴욕적인 순간에도 군인의 품위를 잃지 않았으며 그 단단한 뒷모습은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홀로 우뚝 서 있는 바위처럼 보였다.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선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지만 그 그림자 속에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대원들이 해산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수연은 잠시 그 자리에 머물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을 향해 날아들었던 주먹과 폭언들을 머릿속에서 되감기하며 그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하나 가슴 깊이 새겨 넣었다. 억울함이나 슬픔 때문이 아니라 오만한 지휘관에게 진정한 군인의 자격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한 명분이 확실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그가 생각하는 배경이나 운이 아니라 오직 실력으로 그 오만함을 짓밟아 주겠노라고. 한수연은 베레모를 고쳐 쓰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연병장을 가로질러 자신의 막사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군화 소리는 규칙적이고 힘찼으며 그 소리에는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최 준장은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 무지가 불러올 파국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제 훈련장이 아닌 진짜 전장에서 그녀가 해외에서 갈고 닦은 치명적인 기술들이 그를 향해 겨누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막사로 돌아온 한수연은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인사 기록 카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류에는 그녀가 밟아온 엘리트 코스가 건조한 문체로 적혀 있었지만 그 행간에 숨겨진 피와 땀은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펼쳤고 그곳에는 암호로 된 작전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단순한 장교가 아니라 국가가 키워낸 가장 위험하고 효율적인 무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였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며 그녀의 상념을 깨뜨렸고 문이 열리며 그녀의 부관인 김대위가 들어왔다. 김대위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방금 사령부에서 내려온 긴급 지시 사항이라고 보고했다. 한수연은 서류를 받아 들고 내용을 훑어내려갔고 그녀의 입가에는 미세한 조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최준장이 그녀를 골탕 먹이기 위해 급조한 말도 안 되는 훈련 계획서였지만 그녀에게는 오히려 기다리던 기회처럼 느껴졌다. 서류에는 707 특수임무단 내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준장의 직속 경호부대와 한수연이 이끄는 팀 간의 대항전이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훈련 조건은 터무니없이 불공정하여 한수연 팀에게는 낡은 장비와 불리한 지형이 배정된 반면 상대팀은 최신 장비로 무장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은 명백히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부대에서 쫓아내려는 최준장의 얄팍한 술수였지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진정한 사냥꾼은 도구를 탓하지 않으며 불리한 환경일수록 더욱 날카롭게 발톱을 세운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수연은 김대위에게 팀원들을 즉시 집합시키라고 명령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녀의 몸에서는 전장의 지휘관다운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김대위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압도되어 경례를 붙이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그녀는 벽에 걸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차갑게 식어있던 투쟁 본능을 다시금 일깨웠다. 최 준장이 원한 것이 전쟁이라면 기꺼이 그 전쟁에 응해주겠다는 결의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 연병장 한 구석에 모인 한수연의 팀원들은 갑작스러운 집합 명령과 불공정한 훈련 소식에 동요하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부대 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되거나 사고뭉치 취급을 받는 대원들이었기에 이번 훈련이 자신들을 쳐내기 위한 명분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수연이 나타나자 그들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흔들리는 대원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맞추며 침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이번 훈련이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전쟁터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대원들에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저들의 오만함을 부숴버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 확신은 불안에 떨던 대원들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다. 버려진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울 수 있는지 보여주자는 그녀의 말은 대원들의 가슴 속에 잠재되어 있던 야성을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연병장에는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고 한수연과 그녀의 팀원들은 밤이 깊도록 전술 회의를 이어갔다. 그들은 최준장이 설계한 함정을 역이용할 기상천외한 작전들을 구상하며 서로의 호흡을 맞춰 나갔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뒤집기 위한 그들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수연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여성 장교가 아니라 물이 이끄는 우두머리 늑대가 되어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다. 밤하늘에 뜬 달이 구름 뒤로 숨어들며 세상은 더욱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707 부대의 막사는 잠들지 않았다. 최 준장은 자신의 숙소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각 한수연은 연병장의 흙바닥 위에서 작전 지도를 그리며 칼을 갈고 있었다. 내일이 오면 거만한 장군의 콧대를 꺾어놓을 진짜 특수전이 시작될 것이며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역전의 서막은 이미 오르고 있었다. 최 준장의 집무실은 전장의 지휘소라기보다는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연상시킬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은 채 참모가 가져온 작전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 문서는 겉으로는 부대의 전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훈련 계획서였지만 실상은 한수연 소령과 그녀의 팀을 철저하게 짓밟기 위해 설계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붉은 펜을 들어
한수연 팀에게 배정된 보급품 목록에서 야간 투시경과 통신 장비를 하나씩 지원하가며 마치 신이라도 된 듯한 우월감에 취해 있었다. 잠시 후 호출을 받은 한수연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방 안에는 숨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최 준장은 그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한수연은 그런 유치한 기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규정대로 경리를 올린 뒤 부동자세로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고개를 든 최 준장은 책상 위에 놓인 작전 명령서를 그녀의 발 앞으로 툭 던지며 거만한 목소리로 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줍는 한수연의 동작에는 한치의 굴욕감도 묻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너무나 침착해서 보는 이를 당황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녀는 서류를 빠르게 훑어내려 갔고 그 내용은 예상했던 대로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공정함 그 자체였다. 그녀의 팀은 방어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최정의 타격대의 추적을 피해 생존해야 하는 토끼 역할을 맡게 되었다. 게다가 훈련 시작 시각은 해가 지기 직전으로 설정되어 있어 야간 장비가 없는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절망을 강요하고 있었다. 최 준장은 그녀의 얼굴에서 당황이나 공포의 빛을 찾아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고 관찰했지만 기대했던 반응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잘못을 빈다면 편한 행정직으로 보내줄 수도 있다는 달콤한 제안을 던졌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자신의 권력 앞에서 떨고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그녀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한수연은 서류를 탁탁 털어 정리한 뒤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정중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을 수행하겠다고 대답했다. 한수연이 집무실을 나간 뒤 최 준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권위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녀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은 그에게 모욕감을 넘어선 공포심을 안겨주었다. 그는 즉시 경호대장을 호출하여 훈련 중에 사고를 가장해서라도 그녀를 확실하게 망가뜨리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승리에 대한 집착에 눈이 먼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어떤 괴물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짓밟아 버릴 생각뿐이었다. 집무실을 나온 한수연은 복도를 걸으며 손에 들린 작전 명령서를 다시 한번 꽉 쥐었고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 해외 파병 시절 겪었던 지옥 같은 생존 훈련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곳에서는 공정함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냉혹한 진리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최 준장이 그녀에게 내린 가혹한 조건들은 그녀에게 절망을 주는 대신 잠들어 있던 야생의 본능을 깨우는 자극제가 되었다. 그녀의 인사 기록 카드에는 보안 등급 문제로 인해 삭제된 공백들이 존재했고 최 준장은 그 공백을 백이나 운으로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그 삭제된 기간 동안 그녀는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수많은 실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낸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다. 그녀가 익힌 기술은 교범에 나오는 정형화된 전술이 아니라 적의 심리를 파고들어 무너뜨리는 살인 기술이었다. 그녀에게 있어 장비의 열쇠는 핑계가 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적을 방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팀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막사로 돌아온 한수연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는 부하들에게 작전 명령서를 펼쳐 보였다. 내용을 확인한 팀원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거나 분노를 표출하며 책상을 내리쳤다. 야간 투시경도 없이 완전 무장한 적들과 밤새 싸우라는 것은 그냥 죽으러 가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다.
패배주의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순간 한수연은 단상 위로 올라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제압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동요하는 팀원들에게 우리는 사냥감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어 적의 목덜미를 노리는 사냥꾼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지형도를 그리며 최준장의 부대가 가질 수밖에 없는 약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었다. 그들이 최신 장비에 의존할 때 우리는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들이 빛을 찾을 때 우리는 어둠과 하나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팀원들의 가슴속에 꺼져가던 투지를 다시 불러일으켰고 그들의 눈빛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한수연은 개인 정비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무기를 분해하고 닦으며 다가올 전투를 준비했다. 총기 오일 냄새가 코끝을 자극할 때마다 그녀의 정신은 더욱 맑아졌고 심장 박동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단순히 훈련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 썩어빠진 지휘관에게 진정한 군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재조립되는 소총의 금속성 마찰음은 마치 다가올 복수를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같은 시각 사령부 상황실에서는 최준장의 무리한 훈련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었다. 일부 작전 장교들은 한수연 소령의 과거 경력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감히 서슬퍼런 준장에게 직언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내일 벌어질 훈련이 단순한 게임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상황실의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가 몰래 열어본 한수연의 진짜 프로필에는 코드네임 고스트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훈련 당일 새벽 연병장에는 두 팀이 서로 마주보고 도열해 있었고 그 분위기는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최준장의 직속 부대는 최신형 방탄복과 각종 광학 장비로 무장하여 마치 기계 군단 같은 위압감을 뽐내고 있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초라한 장비를 갖춘 한수연의 팀을 바라보며 낄낄거리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한수연의 팀원들은 위장 크림으로 얼굴을 검게 칠한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죽은 듯이 서 있었다. 최준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이번 훈련의 목적이 부대의 기강 확립에 있다고 떠들어댔다. 그는 한수연 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3시간이라도 버티면 다행이라며 공개적인 망신을 주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의 연설이 길어질수록 한수연 팀원들의 주먹에는 힘이 들어갔지만 그들은 지휘관의 명령대로 감정을 철저히 억누르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고압 가스통과 같은 위험한 상태였다. 드디어 훈련 개시 신호가 떨어지자 최준장의 부대는 요란한 구호와 함께 장갑차에 탑승하여 훈련장으로 이동했다. 엔진 소리와 먼지 구름이 연병장을 뒤덮는 동안 한수연은 조용히 손짓 하나로 팀원들을 인솔하여 도보로 산을 향해 이동했다. 그들의 뒷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은밀한 기동은 마치 숲으로 돌아가는 맹수떼를 연상시켰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연병장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만이 남았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훈련장으로 지정된 야산 입구에 도착한 한수연은 팀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작전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기존의 무전기를 모두 끄게 하고 사전에 약속된 수신호와 휘파람 소리로만 소통할 것을 명령했다. 적들은 우리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겠지만 침묵하는 유령을 도청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그녀의 말에 대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패잔병들이 아니었으며 지휘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있었다. 숲속으로 진입하자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둑어둑한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한수연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팀원들을 매복 위치에 배치하고 자신은 가장 위험한 미끼 역할을 자처하며 전방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나 바람의 냄새만으로도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다. 숲은 그녀에게 있어 가장 익숙한 고향이자 적들에게는 빠져나갈 수 없는 미로가 될 터였다. 한편 최신의 장비로 무장한 대항군은 자신만만하게 숲으로 진입하며 닥치는 대로 수색을 시작했다. 그들은 첨단 열화상 장비를 믿고 거침없이 이동했지만 숲의 짙은 식생과 바위들은 그들의 장비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지휘관인 대위는 통신망을 통해 끊임없이 보고를 요구하며 부하들을 닥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잡음 섞인 지지직거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고 있는 것이 단순한 토끼가 아니라 이빨을 드러낸 늑대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한수연은 나무 위 높은 곳에 몸을 숨긴 채 아래를 지나가는 대항군의 움직임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적들은 경계심 없이 떠들고 담배를 피우며 훈련을 소풍처럼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꺼내 적들의 진행 방향 반대편, 덤불 쪽으로 가볍게 던졌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적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는 사냥을 시작하는 포식자의 미소가 번졌다. 어둠이 숲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시작하자 숲속의 공기는 급격하게 차가워졌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최준장은 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GPS 신호들을 지켜보며 한수연 팀이 포위망에 갇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흔들며 참모들에게 승리를 자축하는 건배를 제의했지만 화면 속의 점들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사냥꾼이라고 믿었던 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거나 엉뚱한 곳에서 멈춰 서고 있다는 것을 숲속 깊은 곳에서 첫 번째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통신기를 통해 전해지지 않았다. 한수연의 팀원들은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와 적의 후미를 덮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유령 전술을 펼치기 시작했다. 당황한 대항군 병사들이 허공을 향해 페인트 탄을 난사했지만 그들이 맞춘 것은 나무줄기와 허공뿐이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최준장의 시나리오는 첫 페이지부터 처참하게 찢겨나가고 있었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 며칠간의 시간은 한수연과 그녀의 팀에게 있어 뼈를 깎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녀는 기존의 교범에 얽매여 있던 대원들의 사고방식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 극한의 정신 개조 훈련을 강행했다. 그녀는 화려한 사격술이나 제식 훈련 대신 숨소리를 죽이고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법과 자연과 동화되는 생존 기술을 집중적으로 전수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대원들도 소령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귀신처럼 사라졌다 나타나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경외감에 휩싸여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다. 한수연은 대원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낡은 장비가 불리함이 아니라 오히려 민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점이라고 역설하며 사고의 전환을 유도했다. 무거운 방탄복과 최첨단 전자장비로 무장한 적들은 필연적으로 기동성이 떨어지고 소음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녀의 분석이었다. 그녀는 대원들에게 무게를 최소화한 경량 군장을 꾸리게 하고 어둠 속에서 오직 청각과 후각에 의존해 이동하는 훈련을 반복시켰다.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대원들의 눈빛에서는 패배감 대신 서서히 야생동물의 본능적인 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편 사령부의 안락한 집무실에서 최준장은 다가올 훈련을 자신의 완벽한 승리로 장식하기 위한 쇼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는 홍보장교를 불러 훈련 과정을 고화질 영상으로 기록하여 상부와 언론에 공개할 계획을 세우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는 한수연 소령이 처참하게 패배하고 흙바닥을 구르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 그녀가 다시는 군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최고급 양주가 놓여 있었고
그는 이미 승리감에 도취되어 현실 감각을 상실한 상태였다. 최 준장의 맹목적인 자신감은 그의 직속 부대원들에게도 전염되어 그들 또한 이번 훈련을 진지한 전투가 아닌 가벼운 사냥놀이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들은 최신형 야간 투시경과 열영상 조준경을 지급받고는 서로의 장비를 자랑하며 한수연 팀을 조롱하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압도적인 화력과 기술적 우위가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할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자만심은 군인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자 훈련장 주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양측 진영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었다. 최준장의 부대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위용을 과시하듯 차량으로 이동했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해 보였다. 반면 한수연의 팀은 해가 지기도 전에 이미 숲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 자취를 감추었고 무전 침묵 상태를 유지하며 완벽한 은신에 들어갔다. 화려하게 드러난 표적과 어둠 속에 숨어든 칼날의 대결은 시작부터 기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한수연은 숲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임시 지휘소를 마련하고 팀원들을 적의 예상 이동 경로 주변에 매복시켰다. 그녀는 대원들에게 절대로 먼저 사격하지 말고 적들이 깊숙이 들어와 공포에 질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적의 심리를 무너뜨려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그녀의 지시를 받은 대원들은 낙엽더미와 진흙 속에 몸을 숨긴 채 호흡마저 멈추고 사냥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렸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숲에 짙은 어둠이 깔리자 최준장의 부대는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숲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군화 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그들이 내뿜는 불빛은 숲속의 생명체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숲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수십 개의 눈동자 앞에 발가벗겨진 채 노출되어 있었다. 빛은 그들에게 시야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의 위치를 적에게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탄이 되고 있었다. 한수연은 나무 위 높은 가지에 앉아 적들의 움직임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적의 선두 그룹이 매복 지점을 통과하도록 내버려둔 뒤 후미에 처진 병사들을 하나씩 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적의 통신병이었고 단 한 발의 정밀한 사격으로 그의 등 뒤에 부착된 센서를 작동시켰다. 삑 하는 경고음과 함께 통신병이 탈락 판정을 받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당황하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날아온 총탄의 동료가 쓰러지자 최준장의 부대원들은 황급히 엄폐물을 찾아 몸을 숨기며 반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이 야간 투시경으로 아무리 숲을 훑어보아도 보이는 것은 차가운 나무 기둥과 흔들리는 나뭇가지뿐이었다. 적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허공에 대고 총을 쏘아대는 그들의 모습은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었다. 한수연 팀은 유령처럼 위치를 바꾸며 산발적인 사격을 가했고 적들의 혼란은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었다. 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전황을 지켜보던 최 준장은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는 상황에 격분하며 마이크에 대고 고함을 질러댔다. 그는 부하들에게 당장 포위망을 좁혀 쥐새끼들을 잡으라고 닥달했지만 현장의 지휘관들은 적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 준장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빗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고 모든 책임을 현장에 무능한 부하들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굵은 핏대가 솟아올라 있었다. 숲속의 상황은 점점 더 최준장의 부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들의 첨단 장비는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열영상 장비는 숲의 울창한 식생과 한수연 팀이 미리 설치해둔 기만용 발열체들 때문에 엉뚱한 곳을 가리키기 일쑤였다. 반면 한수연의 팀원들은 야간 훈련을 통해 익힌 감각으로 어둠 속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며 적들의 배후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들은 마치 숲 자체가 되어 움직이는 듯했고 적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공포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수연은 적들의 진영이 무너지고 공포감이 확산되자 다음 단계 작전을 지시하기 위해 특유의 새소리 신호를 보냈다. 신호를 받은 팀원들은 일제히 사격을 멈추고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적들에게 숨막히는 침묵을 선사했다.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은 총성보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적들은 언제 어디서 공격이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었다. 이것은 한수연이 의도한 고도의 말리기 작전이었고 적들의 정신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최준장의 부대원들은 극도의 피로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아군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지휘 체계는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믿고 들어왔지만 이제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숲속을 헤매고 있을 뿐이었다. 한수연은 그들의 혼란을 즐기며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위한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수연은 부관인 김대위에게 적의 지휘 본부와 연결된 통신 케이블을 절단하고 무선 통신망에 교란 전파를 쏘라고 명령했다. 통신이 두절되자 적들은 고립감에 빠져 패닉 상태에 이르렀고 각 분대는 각자 도생을 위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조직력을 상실한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었으며 단지 겁에 질린 오합지졸의 무리에 불과했다. 한수연은 흩어진 적들을 각계 격파하기 위해 팀원들을 여러 개의 소규모 조로 나누어 추격을 시작했다. 최준장은 상황실의 화면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무전기에서 잡음만 흘러나오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이 모든 것이 한수연의 비열한 술수 때문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규정을 무시하고 훈련장에 조명탄을 쏘아 올리라고 명령했지만 참모들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머뭇거렸다. 최준장의 광기는 극에 달했고 그는 직접 무전기를 뺏어들고 현장 지휘관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해서라도 놈들을 잡으라고 악을 썼다. 하지만 이미 승기는 한수연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고 숲은 그녀가 지휘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무대와 같았다. 그녀의 지휘 아래 팀원들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적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갔고 숲 곳곳에서 탈락을 알리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다. 최신 장비로 무장한 정예 요원들이 낡은 소총을 든 비주류 대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장비가 아닌 사람이 전쟁을 한다는 한수연의 신념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한수연의 팀원 중 한 명이 적의 분대장을 기습하여 제압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예술에 가까웠다. 그는 나무 위에서 소리 없이 뛰어내려 적의 뒤를 덮쳤고 순식간에 제압한 뒤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당황한 적 분대원들이 허공에 총을 쏘아댔지만 남은 것은 동료의 탈락 신호음과 자신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이러한 유령 같은 공격들은 적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심어주었고 그들은 숲의 그림자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다. 한수연은 적들의 공포가 정점에 달했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사냥을 끝내기 위해 적의 임시 지휘소를 직접 타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대위에게 팀원들을 이끌고 적의 외곽 방어선을 교란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단독으로 지휘소 침투를 시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밤바람처럼 은밀했고 날카로운 눈빛은 어둠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가 향하는 곳에는 적의 현장 지휘관이 무전기를 붙잡고 절규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악몽을 선사하러 가고 있었다. 최준장의 부대는 이제 완전히 붕괴되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일부 병사들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훈련 포기를 외치기도 했다. 숲속은 패배자들의 신음소리와 승리자들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고 승패는 이미 명확해진 듯 보였다. 하지만 한수연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냉정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최준장의 오만을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것이었기에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숲의 가장자리에 동이 터오기 시작할 무렵 한수연은 적의 지휘소 텐트 바로 뒤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텐트 틈새로 보이는 적 지휘관의 당황한 표정을 확인하고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칼을 빼들었다. 이제 곧 들이닥칠 폭풍을 예고하듯 숲의 새들이 날아올랐고 한수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다. 그녀가 텐트 안으로 뛰어드는 순간 밤새 계속되었던 유령들의 축제는 화려한 피날레를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울창한 숲속의 어둠은 서서히 걷히고 있었지만 최준장의 부대원들에게 찾아온 아침은 희망이 아닌 더 깊은 절망의 시작에 불과했다. 밤새 이어진 유령 같은 습격에 시달린 그들의 눈은 공포와 피로로 굴하게 들어가 있었고 신경은 끊어질 듯 팽팽하게 날서 있었다. 그들은 나무 그림자가 조금만 움직여도 소스라치게 놀라 총구를 겨누었으며 바람소리조차 적의 발소리로 착각할 만큼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최신형 장비들은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무거운 짐으로 전락해버렸고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기동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었다. 한수연은 나무 위에서 내려와 흙과 낙엽으로 위장된 비트 속에 몸을 숨긴 채 적들의 동태를 냉정하게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이미 숲 전체를 자신들의 안방처럼 활용하며 적들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기 위한 거대한 거미줄을 완성해 놓은 상태였다. 그녀는 손가락 2개를 들어 올려 조용히 신호를 보냈고 그 신호는 릴레이처럼 숲 곳곳에 매복해 있던 대원들에게 소리 없이 전달되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작전은 단순한 각계격파가 아니라 적의 부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덫으로 몰아넣는 몰이 사냥이었다. 대항군의 현장 지휘관인 박대위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지도를 펼쳐들고 자신의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당황하고 있었다. 그는 밤새 부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며 무전기에 대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분 나쁜 잡음뿐이었다. 나침반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빙글빙글 돌며 방향을 잃었고 GPS 수신기마저 먹통이 되어 그들은 마치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난파선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정예 부대가 고작 몇 명의 비주류 대원들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한수연의 팀원들은 적들이 이동하는 길목마다 교묘하게 위장된 함정들을 설치하여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었다. 발목을 낚아채는 덩굴 덫에 걸려 넘어진 병사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대열을 이탈했고 그 틈을 타 어둠 속에서 페인트탄이 날아와 정확하게 급소를 타격했다. 적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허공에 대고 헛되이 탄약을 낭비했고 그럴수록 그들의 공포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숲은 한수연의 편이었고 그녀는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요소를 무기로 활용하여 적들을 압박하고 있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 앞에서는 최준장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전멸에 가까운 피해 상황을 지켜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화면에 표시된 아군 병력의 생존 신호는 붉은색 경고등으로 바뀌며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고 그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빗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을 방법은 없어 보였다. 참모들은 준장의 눈치를 보며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고 상황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최 준장은 이 모든 것이 기계의 오류이거나 한수연이 비열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소리치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그는 통신 장교에게 당장 예비 통신망을 가동하여 현장과 연결하라고 윽박질렀지만 통신 장교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한수연 팀이 사전에 설치해둔 전파 방해 장치들이 훈련장 전체를 먹통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보고를 듣고 최 준장은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삼켰다. 그의 오만함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숲속에서는 한수연의 치밀한 심리전이 적들의 멘탈을 가루로 만들고 있었는데 그녀는 일부러 자신의 모습을 슬쩍 드러내어 적을 유인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녀를 발견한 적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추격해왔지만 그것은 잠지대로 향하는 죽음의 레이스였다. 무거운 군장을 맨 적들은 진흙탕에 발이 묶여 허우적거렸고 그 순간 매복해 있던 한수연의 팀원들이 일제히 사격을 가해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지대는 순식간에 탈락자들의 무덤으로 변해버렸고 생존자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박대위는 남은 병력을 수습하여 고지대로 이동하려 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한수연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적들이 본능적으로 높은 곳을 선호한다는 심리를 역이용하여 고지대 주변에 가짜 발자국과 흔적들을 남겨놓았다. 적들은 그 흔적을 따라 이동하다가 벌집을 건드리거나 가시덤불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그들의 대열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한수연은 나무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적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훤히 읽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훈련장은 전투 현장이 아니라 한수연이 연출하는 공포 영화의 세트장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적 병사들 사이에서는 한수연이 인간이 아니라 숲의 귀신이라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그들의 전투 의지를 꺾어버리는 결정타가 되었다. 총을 버리고 투항하는 병사들이 속출했고 일부는 공포를 이기지 못해 훈련장을 이탈하려다 교관들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최 준장이 자랑하던 최정예 부대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만이 숲을 메웠다. 한수연은 이제 사냥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하고 흩어져 있던 팀원들을 다시 한 곳으로 집결시켰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에 도취되기보다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마지막 목표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짧고 명료한 수신호로 최후의 돌격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그림자처럼 적의 잔존 병력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갔다. 숲은 다시 한번 숨을 죽이며 포식자들의 마지막 사냥을 지켜보고 있었다. 적의 잔존 병력은 서로 등을 맞대고 방어 태세를 갖추었지만 그들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에 그들은 일제히 총구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 섬광탄이 터지며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빛이 쏟아졌고 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시력을 잃고 혼란에 빠진 적들 사이로 한수연과 그녀의 팀원들이 들이닥쳤고 제압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박대위는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한수연의 실루엣을 보고 절망감을 느끼며 주저앉았다. 그녀는 총구를 겨누지도 않은 채 그저 뚜벅뚜벅 걸어왔지만 그 위압감은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 것보다 더 거대하게 느껴졌다. 박대위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고개를 떨구었고 그의 가슴에 부착된 센서를 한수연이 가볍게 터치하자 훈련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렸다.
숲속의 지배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훈련장 곳곳에서는 탈락한 병사들이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졌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악몽 같은 시간에서 깨어난 것에 안도하고 있었다. 한수연의 팀원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의 축하를 나누었지만 결코 소란스럽게 떠들거나 자만하지 않았다. 그들은 승리가 주는 기쁨보다 자신들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확인한 것에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최 준장은 상황실의 화면이 모두 훈련 종료 메시지로 바뀌는 것을 보며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넋을 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으며 이 패배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생각하며 몸서리쳤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더 독한 복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하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한수연은 박대위의 군번줄을 회수하여 주머니에 넣고는 팀원들을 이끌고 숲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군복은 흙투성이가 되고 얼굴에는 위장 크림이 번져 있었지만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드레스보다 아름답고 강인해 보였다. 숲을 나서며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받는 그녀의 눈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예감하는 듯 깊고 그윽했다. 최 준장이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숲 입구에는 패배한 대항군 병사들이 고개를 숙인 채 도열해 있었고 그들 사이로 한수연이 걸어 나오자 묘한 기류가 흘렀다.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들의 눈빛이 이제는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철저하게 유린한 이 작은 체구의 여성이 단순한 낙하산 장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한수연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받아치며 승리자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한편 최 준장의 은밀한 지시를 받은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훈련장 외곽으로 잠입하여 한수연을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훈련용 무기가 아닌 실제 살상용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번득이고 있었다. 훈련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최 준장의 개인적인 전쟁은 이제 막 가장 더럽고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수연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을 감지하고 걸음을 멈춘 채 주변을 예리하게 살폈다. 한수연은 팀원들을 먼저 막사로 돌려보내고 홀로 남아 장비를 정리하는 척하며 주변의 동태를 살폈다. 그녀의 감각은 숲에서보다 더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고 공기의 흐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분석했다. 숲을 사이로 반짝이는 금속성 물체를 발견한 그녀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최 준장이 기어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확신이 들자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최 준장은 집무실 창문을 통해 멀리 보이는 한수연을 내려다보며 비틀린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훈련에서의 패배를 덮기 위해 그녀를 사고사로 위장하여 제거할 계획을 세웠고 그것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타인의 생명을 장기판의 말처럼 취급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신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한수연은 짐을 챙겨 들고 천천히 숲 쪽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고 미행자들은 그녀가 덫에 걸렸다고 생각하며 뒤를 밟았다. 하지만 그것은 한수연이 그들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인하여 처리하기 위한 역함정이었다. 그녀는 훈련장의 경계를 넘어 인적 드문 폐창고 쪽으로 향했고 그곳은 그녀가 미리 봐둔 최적의 전장이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가운데 707 부대의 전설이 될 진짜 전투가 막을 올리고 있었다. 폐창고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스어 들어오는 붉은 노을만이 먼지 쌓인 바닥을 길게 비추고 있었다. 한수연은 창고 중앙에 멈춰서서 호흡을 가다듬으며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불청객들의 기척을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서늘한 살기가 느껴지자 입가에는 비소 섞인 미소가 번졌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왔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최 준장이 보낸 자객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 착각하고 있었지만 이 폐창고가 그녀가 설계한 처형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검은 복면을 쓴 건장한 사내 5명이 쇠파이프와 단검을 든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뒷골목의 청부업자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한수연을 포위하듯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얌전히 있으면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한수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에게 이들은 훈련장에서 마주친 대항군보다 더 쉬운 상대로 보일 뿐이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제압 시뮬레이션이 끝나 있었다. 한수연은 대답 대신 천천히 재킷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고 그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사내들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손목을 가볍게 풀자 우두둑 소리가 텅 빈 창고 안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전투 개시를 알리는 공소리처럼 들렸다. 사내들이 고함을 지르며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한수연의 몸은 이미 그들의 공격 궤도를 벗어나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첫 번째 사내의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자마자 그녀의 발차기가 그의 턱에 정확하게 꽂혔고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나가 떨어졌다. 순식간에 동료가 당하는 모습을 본 나머지 사내들은 당황하며 멈칫했지만 곧바로 살기를 띠고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하지만 한수연은 그들의 칼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관절을 꺾고 급소를 타격하는 실전 무술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동작에는 불필요한 낭비가 전혀 없었고 타격음은 둔탁하고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지며 창고 안을 채웠다. 훈련용 페인트탄이 아닌 실제 뼈와 살이 부딪히는 싸움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한 전장의 일상일 뿐이었다. 마지막 남은 리더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치며 품 안에서 무전기를 꺼내려 했지만 한수연은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발로 차서 그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고 무전기는 박살이 나며 바닥을 굴렀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린 한수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누가 보냈는지 물었지만 대답은 필요 없었다. 그의 흔들리는 동공과 공포에 질린 표정만으로도 배후에 누가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창고 밖으로 나온 한수연은 쓰러진 사내들을 뒤로하고 최 준장이 있는 사령부 건물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녀의 옷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방금 전의 싸움으로 인해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 준장은 선을 넘었고 이제 그녀는 그에게 군법이 아닌 전장의 법칙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여 그 썩어빠진 권력의 심장부를 도려내기로 결심했다. 한편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최 준장은 연락이 두절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보낸 처리반이 실패했을 리 없다고 애써 자위했지만 창밖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급히 인터폰을 눌러 위병소와 경호대에게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수연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모습 대신 악귀처럼 살아 돌아오는 환영이 자꾸만 떠올랐다.
사령부 건물로 향하는 길목에는 최 준장의 명령을 받은 무장 헌병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실탄이 장전된 총을 들고 긴장한 표정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한수연의 실루엣이 보이자 헌병 장교가 정지를 명령하며 총구를 겨누었다. 하지만 한수연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왔고 그녀의 기백에 눌린 헌병들은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 채 주춤거렸다. 한수연은 헌병 장교의 앞까지 다가가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비켜서라고 났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계급장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장교는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혼란에 빠져 있는 틈을 타 바리케이드를 넘어 건물 입구로 진입했다. 누구도 감히 그녀를 막아서지 못했고 길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열리고 있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선 한수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최 준장의 최측근 경호원들이었고 그들은 일반 병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곤봉과 전기 충격기를 꺼내들고 한수연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며 위협적인 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한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집어들어 안전핀을 뽑으며 전투 준비를 마쳤다. 하얀 분말 가루가 폭발하듯 로비를 뒤덮는 순간 시야가 차단된 경호원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분말 연기 속에서 한수연은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움직이며 경호원들을 하나씩 쓰러뜨려 나갔다. 시야를 잃고 허우적거리는 적들의 팔을 꺾고 명치를 가격하는 그녀의 동작은 잔혹하리만큼 효율적이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순식간에 신음하는 경호원들로 가득 찼고 한수연은 그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띵하는 맑은 도착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을 맞췄다. 엘리베이터가 최 준장의 집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한수연은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며 흥분된 심장 박동을 가라앉혔다. 이제 곧 마주할 최 준장에게 어떤 표정을 지어 보여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론은 언제나처럼 무표정이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었고 그녀는 그에게 철저한 무관심과 경멸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다. 숫자가 바뀌는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차가운 얼음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최상층 복도에 도착하자 최 준장의 비서실장이 권총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그는 평소 최 준장의 권력을 등에 업고 떵떵거리던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공포에 질려 방아쇠조차 제대로 당기지 못하고 있었다. 한수연은 그를 무시한 채 성큼성큼 다가가 손에 든 권총을 가볍게 낚아채서 탄창을 분리해 바닥에 던져버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비서실장을 뒤로 하고 그녀는 육중한 마호간이 문 앞에 섰다. 집무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리자 책상 뒤에 숨어있던 최 준장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손에는 다 마신 양주병이 들려 있어 그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었다. 한수연은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문을 잠갔고 그 철컥 소리는 최 준장의 심장을 조여오는 족쇄 소리처럼 들렸다. 방 안에는 두 사람만의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최 준장은 짐짓 허세를 부리며 네가 감히 상관의 방에 무단 침입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계급장이 그녀를 억누를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볏짚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한수연은 대답 대신 책상 앞으로 다가가
그가 마시던 양주잔을 들어 바닥에 내던져 산산조각을 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최준장의 억지스러운 권위도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렸다. 한수연은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수화기를 뽑아버린 뒤 최준장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뒷걸음질 치던 최준장은 벽에 부딪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자 비굴한 표정으로 타협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며 진급이든 돈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애원했지만 한수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런 더러운 거래가 아니라 그가 짓밟은 군인들의 명예를 되찾는 것뿐이었다. 한수연은 최준장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며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낳고 차가운 목소리로 쏟아냈다. 그녀는 그가 저지른 비리와 부하들을 소모품 취급했던 죄악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를 정신적으로 압박했다. 최준장은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헐떡거렸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목숨이 그녀의 손끝 하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헌병대와 감찰부 요원들이 건물로 진입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수연은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사전에 상급부대 감찰실에 최준장의 비리 증거를 전송해둔 상태였다. 그녀가 폐창고에서 시간을 끈 것도 그리고 이곳까지 요란하게 뚫고 들어온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완벽한 연출이었다. 최준장은 창밖의 불빛을 보며 자신이 완전히 끝장났음을 직감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쳤을 때 방 안의 풍경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될 줄 알았던 한수연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 있었고 피해자인 척하려던 최준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감찰관이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한수연은 정중하게 경례를 올리며 최준장의 신병을 인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감찰관조차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한수연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최준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고 그녀는 무너진 부대의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어둠이 걷히고 밝아오는 새벽 여명을 바라보며 흐트러진 군복을 단정하게 고쳐 입었다. 707 부대의 진짜 지휘관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진 밤이었고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최준장의 연행은 예상치 못한 상부의 개입으로 인해 잠시 보류되었고 사태는 707 특수임무단 대강당에서 열리는 공개 청문회라는 기이한 형태로 변질되었다. 최준장의 배후에 있는 거대 정치 세력이 손을 써 그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강당하는 수백 명의 부대원들과 국방부에서 파견된 고위 관료들, 그리고 장성급 참관인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 선 최준장은 방금 전까지의 비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금 거만하고 위압적인 지휘관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최준장은 마이크를 잡고 한수연 소령이 훈련 과정에서 불법적인 외부 장비를 사용하고 통신망을 해킹하여 아군을 교란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그녀의 승리가 실력이 아닌 비열한 사기극이었음을 증명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추종자들은 이에 동조하며 웅성거렸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한수연을 부정한 방법으로 승리를 쟁취한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으며 이는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주려는 치졸한 수작이었다. 하지만 한수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그 모든 헛소리를 묵묵히 들으며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는
최 준장이 제안한 실전 격투 검증 시간이었는데 그는 이것만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겼다. 그는 자신이 아끼는 부대 내 최고의 격투교관인 마대위를 호명하며 한수연과 1대1 대결을 펼치게 했다. 마대위는 키 190cm가 넘는 거구에 근육질의 몸매를 자랑하는 인간 흉기였으며 그가 링 위로 올라오자 바닥이 울릴 정도로 육중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이것은 검증이 아니라 한수연을 합법적으로 구타하고 망신 주기 위해 기획된 공개 처형식이나 다름없었다. 단상 아래로 내려온 한수연은 군복 상의를 탈의하고 가벼운 티셔츠 차림으로 링 위에 올랐지만 그녀의 체구는 마대위 앞에 서자 더욱 왜소해 보였다. 관중석의 병사들은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거나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고위 장성들은 흥미롭다는 듯 팔짱을 끼고 관전했다. 최 준장은 승리를 확신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마대위에게 눈짓으로 확실하게 끝내라는 은밀한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한수연의 표정은 마치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평온했고 그녀의 눈빛만이 차갑게 가라앉아 상대를 분석하고 있었다. 심판의 시작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마대위는 황소처럼 거칠게 돌진하며 묵직한 주먹을 한수연의 얼굴을 향해 날렸다. 그 주먹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 정도로 위력적이었고 맞으면 즉사할 수도 있을 만큼 파괴력이 넘쳤다. 하지만 한수연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고개를 살짝 틀어 주먹을 피했고 그와 동시에 마대위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서 일반인의 눈으로는 쫓을 수 없을 정도였으며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한수연은 마대위의 중심이 무너진 틈을 타 그의 무릎 관절을 발로 차고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연속 공격을 퍼부었다. 억소리와 함께 마대위가 비틀거렸지만 그는 맷집이 좋아 금세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덤벼들었다. 이번에는 잡기 기술을 시도하며 한수연을 들어올려 바닥에 맺히려 했지만 한수연은 유연하게 그의 등 뒤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녀는 힘으로 맞서는 대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고도의 유수를 구사하며 거인을 농락하고 있었다. 분이 오른 마대위는 이성을 잃고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며 링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지만 허공만 가를 뿐이었다. 한수연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말 그대로 그의 공격을 우아하게 피하며 급소만을 골라 타격했다. 그녀의 손끝이 대위의 목과 겨드랑이 그리고 허벅지 안쪽을 스칠 때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점차 움직임이 둔해졌다. 관중들은 압도적인 체급 차이를 극복하고 거인을 무력화시키는 그녀의 기술에 경악하며 숨을 죽였다. 최 준장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어갔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마대위에게 더 공격적으로 나가라고 닥달했다. 하지만 이미 승패는 기울어져 있었고 마대위는 탈진하여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있었다. 한수연은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듯 자세를 낮추었고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링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가 바닥을 박차고 뛰어올라 회전 발차기를 날리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다. 한수연의 발 뒤꿈치가 마대위의 관자놀이에 정확하게 꽂히자 둔탁한 타격음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거대한 거목이 쓰러지듯 마대위는 그대로 링 바닥에 꼬꾸라져 정신을 잃었고 심판은 황급히 경기를 중단시켰다. 정적을 깨고 병사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진정한 강자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었다. 한수연은 쓰러진 상대를 내려다보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고 그녀의 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자신의 시나리오가 처참하게 박살나자 최 준장은 분노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그는 갑자기
단상에 장식용으로 놓여있던 장검을 뽑아들고 고함을 지르며 링 위로 뛰어들었다. 장군이라는 신분도 체면도 잊은 채 오직 한수연을 죽이겠다는 광기만이 그의 눈을 뒤덮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경호원들과 장성들이 기립하여 제지하려 했지만 흥분한 그를 막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한수연은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오는 최 준장을 보며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그녀에게 있어 그는 더 이상 상관이 아니라 제압해야 할 위험 요소이자 테러리스트에 불과했다. 최 준장의 칼날이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는 번개같이 몸을 숙여 칼을 피하고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장검이 바닥에 떨어졌고 최 준장의 비명이 강당을 찢어 놓았다. 한수연은 최 준장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한 뒤 그를 바닥에 무릎 꿇리며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최 준장의 귀에 대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일갈했다. 계급장은 권력을 휘두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위해 책임을 지라고 있는 것이라고. 그녀의 말은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인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바닥에 처박힌 최 준장은 고통과 모욕감에 몸부림치며 놓으라고 발악했지만 한수연의 악력은 그를 놔주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단상에 앉아있는 고위 장성들과 눈을 맞추며 이자가 진정으로 지휘관의 자격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강렬하고 정의로워서 그 어떤 권력자도 감히 그녀를 질책하거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침묵이 흐르는 강당 안에서 오직 그녀의 정의로운 분노만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참관석에 앉아있던 합참의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삽시간에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몇몇 병사들이 따라치던 박수 소리가 점차 커져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고 그것은 한수연의 승리를 선언하는 팡파르와 같았다. 헌병들이 다시 링 위로 올라와 최 준장을 인수했고 이번에는 그 누구도 그를 변호하거나 막아서려 하지 않았다. 최 준장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병사들의 환호성에 묻혀 사라져버렸다. 한수연은 링에서 내려와 자신의 군복 상의를 주워 입고 단정하게 매무새를 고쳤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웃거나 과시하지 않았으며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듯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 병사들이 좌우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고 그들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에게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강요된 군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표시였고 그녀는 그들에게 가볍게 목례로 화답했다. 강당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시원한 바람이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한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음을 실감했고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승리가 끝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을. 그녀의 뒤에는 이제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전우들이 서 있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부관인 김대위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달려오고 있었다. 김대위는 벅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수연에게 거수경례를 붙이며 충성을 외쳤다. 한수연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대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그 모습은 마치 친남매처럼 다정해 보였다. 그들의 뒤로 펼쳐진 연병장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합참의장은 떠나기 전 한수연을 따로 불러 그녀의 노고를 치하하며 부대의 지휘권을 임시로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한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명령을 수락하며 무너진 부대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저녁 점호 시간이 되자 연병장에 모인 대원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패배의식과 냉소로 가득 찼던 눈동자들은 이제 자부심과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수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짧지만 강렬한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는 배경이나 계급이 아니라 흘린 땀과 피로 말하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녀의 말은 밤하늘의 별처럼 박혔다. 별들이 쏟아지는 밤 한수연은 지휘관실 창가에 서서 평화로운 부대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최준장이 쓰던 화려한 집기들은 모두 치워지고 방 안은 실용적인 작전 지도와 서류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어루만지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되새겼다. 내일은 또다시 고된 훈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녀에게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섰다. 그녀가 이끄는 707 부대는 이제 대한민국 최강을 넘어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일으킬 무렵 707 특수임무단의 공기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최준장이 남기고 간 부패와 무능의 흔적들은 한수연의 대대적인 개혁 아래 깨끗이 씻겨 내려갔고 부대는 다시금 날카로운 강철처럼 단련되고 있었다. 이제 연병장에는 보여주기식 제식 훈련 대신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술 훈련의 열기가 가득했고 병사들의 눈빛에는 생존을 위한 절박함과 강인한 투지가 서려 있었다. 한수연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지난 몇 달간의 피나는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뉴스에서는 최준장에 대한 군사 재판 결과가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가혹행위 등 수십 가지 혐의로 불명예 제대와 함께 중형을 선고받았다. 화면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거만했던 장군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늙은 노인에 불과했다. 휴게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병사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거나 욕하지 않고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자신들의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을 뿐이었다. 권력의 무상함과 정의의 실현을 목격한 그들은 군인으로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한수연은 부대장 대리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권위 뒤에 숨거나 사무실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기상하여 병사들과 함께 구보를 하고 흙바닥을 구르며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여자가 얼마나 버티겠느냐며 의구심을 갖던 일부 간부들도 그녀의 압도적인 체력과 전술 지식, 그리고 부하를 아끼는 진심 어린 마음에 감복하여 진정한 충성을 맹세하게 되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언제나 땀 냄새와 흙내음이 배어 있었고 그것은 병사들에게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과거 한수연과 함께 최준장의 폭거에 맞서 싸웠던 소수 정예 팀원들은 이제 부대의 핵심 교관으로 자리 잡아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지옥 같은 훈련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낡은 교범을 뜯어고치고 현대전에 맞는 새로운 전술 체계를 확립해 나갔다. 숲속의 유령이라 불리던 그들의 전설은 신입 대원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었고 모두가 그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건강한 경쟁심이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비주류라 무시당하던 서름은 이제 실력파라는 자부심으로 바뀌어 707 부대를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고 있었다. 어느 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예고도 없이 부대를 방문하여 시찰을 나왔을 때 그들은 확연히 달라진 부대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과거의 화려하지만 알맹이 없는 의전 행사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전투 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실질적인 보고와 시연만이 그들을 맞이했다. 사격장에 들어선 고위 장성들은 병사들이 보여주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술과 유기적인 팀워크를 보며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다. 한수연은 그들 옆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브리핑을 이어갔고 그녀의 태도에는 자신감과 확신이 넘쳐 흘렀다. 시찰이 끝난 후 합참의장은 한수연을 따로 불러 그녀의 어깨에 중령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며 정식 부대장으로 임명했다. 이것은 군 창설 이래 유례없는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뜨거운 박수로 그녀의 승진을 축하했다. 한수연은 무거워진 어깨만큼이나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거수경례를 올렸고 그녀의 눈시울은 잠시 붉어졌지만 이내 굳은 의지로 반짝였다. 그녀는 이 계급장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부대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정식 부대장이 된 후 첫 번째 공식 행사는 최준장 시절 억울하게 징계를 받거나 강제 전역당했던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이었다. 한수연은 과거의 기록들을 낱낱이 재조사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군인들을 복직시키고 그들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세워주는 데 주력했다. 돌아온 전우들은 눈물을 흘리며 한수연의 손을 잡았고 부대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하나의 가족으로 뭉칠 수 있었다. 정의는 단순히 악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어주는 것임을 그녀는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훈련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지만 병사들의 불만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히려 파이팅 넘치는 기합 소리만이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한수연은 혹한기 훈련을 통해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을 배양하는 데 집중했고 병사들은 추위와 싸우며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전우애를 다졌다. 눈보라가 치는 산악고지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함성을 지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야생의 늑대 무리처럼 강인하고 맹렬해 보였다. 그들은 이제 그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한수연은 늦은 밤 집무실에 홀로 남아 해외 파병 시절의 일기장을 꺼내 읽으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일기장 속에는 전쟁터에서 산하해간 동료들의 이름과 그들이 남긴 유언들이 적혀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나태해질 때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끊임없이 자문했고 대답은 언제나 전장에서 흘린 피가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지휘관이라는 자리는 권력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희생의 자리였다. 그러던 중 실제 상황이 발생하여 국가위기대응센터로부터 긴급 출동 명령이 하달되었고 부대에는 비상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인질극이 발생한 테러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지만 한수연과 대원들은 당황하지 않고 평소 훈련한 대로 신속하게 장비를 챙겨 집결지로 모였다. 헬기에 탑승하기 전 한수연은 대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살아서 돌아오라는 말 대신 믿는다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다. 그 짧은 말 속에는 수천 마디의 연설보다 더 큰 힘이 담겨 있었고 대원들은 결연한 고개 끄덕임으로 답했다. 현장에 도착한 707부대는 한수연의 치밀한 지휘 아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작전을 수행하며 테러리스트들을 압박해 들어갔다. 그녀는 현장 지휘소에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통제하며 변수들을 차단했고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인질들을 안전하게 구출해냈다. 총격전이 벌어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테러범들을 전원 제압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은 그동안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였다. 성공적인 작전 수행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707 부대에 열광적인 성원을 보냈고 언론은 그들을 국가의 영웅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부대로 복귀한 한수연과 대원들은 들뜨지 않고 묵묵히 장비를 정비하며 다음 임무를 준비하는 프로다운 모습을 보였다. 그들에게 있어 칭찬이나 명예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었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조국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이라는 사명감 하나뿐이었다. 한수연은 환호하는 인파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의 부하들이 자랑스러울 뿐이었다. 부대 창설 기념일이자 새로운 지휘관 취임식이 열리는 날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대원들이 도열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한수연의 정복 가슴에는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숭고한 기품이었다. 그녀는 원고 없이 마이크 앞에 서서 대원들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힘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 최준장이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분위기는 천지 차이로 달랐다. 한수연은 연설을 통해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특수부대원임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그녀는 나의 명령은 여러분을 사지로 내몰 수도 있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의 가장 앞에서 총알을 맞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감동한 병사들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고 그들은 지휘관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각오를 다졌다. 바람에 펄럭이는 부대 깃발 아래서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하게 뭉쳐 있었다. 연설이 끝나자 부대원 대표인 김대위가 앞으로 나와 선창을 했고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함께 전 부대원이 한수연을 향해 경례를 올렸다. 수천 개의 손이 일제히 올라가 눈썹 끝에 닿는 절도 있는 동작과 단결이라는 우렁찬 구호 소리는 대지를 뒤흔들었다. 과거 최 준장이 주먹을 들어 보이며 공포를 조장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존경과 신뢰의 상징인 경례가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있었다. 한수연은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답례를 했다. 한수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도열한 병사들 사이를 걸으며 그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마주 보았다. 그들의 그을린 피부와 굳은 살 박인 손, 그리고 빛나는 눈동자는 그녀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였다. 그녀는 한 병사의 삐뚤어진 명찰을 바로잡아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고 병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인 마녀나 유령이 아니라 병사들의 어버이이자 믿음직한 큰 누님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노을이 지는 연병장에 홀로 남은 한수연은 멀리 보이는 산능선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고 모욕했던 최준장의 일그러진 얼굴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에 대한 분노조차 희미해져 있었다. 그는 단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시련의 도구였을 뿐이며 진정한 승리는 그를 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과정에 있었음을 깨달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그녀의 지난날에 치열했던 전투를 위로하듯 아름답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매 한 마리가 연병장 상공을 크게 선회하며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질렀다. 한수연은 고개를 들어 그 매를 바라보았고 자유롭게 비상하는 그 모습에서 707 부대의 미래를 보았다. 그들은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하늘을 지배하는 맹금류처럼 조국의 하늘과 땅을 지키는 수호신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고 그녀의 눈빛은 매의 눈보다 더 날카롭고 용맹하게 빛났다. 집무실로 돌아가려던 한수연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주머니 속에서 울리는
작전용 호출기의 진동이었다. 그녀는 화면에 뜬 새로운 임무 코드를 확인하고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망설임 없이 발길을 돌렸다. 휴식은 끝났고 다시 전장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지만 그녀에게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이자 영원히 전설로 남을 군인이었기 때문이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부대의 정문을 나서며 한수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한 침묵만이 남았지만 그 침묵은 폭풍전야의 불안함이 아니라 든든한 수호자가 지키고 있다는 평화로운 안도감이었다. 707 특수임무단이라는 이름은 그녀로 인해 다시 쓰였고 그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대하게 이어질 것이다. 별들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거인처럼 길게 뻗어나가며 세상의 모든 어둠을 덮어버릴 듯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다.